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시사토크 총선 레이더 플러스의 황상인입니다. 4.10 총선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공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속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총선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의 판세와 이후 선거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레이더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늘 말씀하시던 2월 공천의 시간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공천 관련해서 여러 전망을 하셨는데 스스로 평가하시기 좀 맞추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네. 제가 제 스스로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했던 것이죠. 예언보다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마치 무슨 쪽집게 도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방송 나갈 때는 배추 도사냐 이런 말씀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인데, 데이터 힘이 이렇게 대단하네요. 제가 빅데이터 등등을 봤을 때 너무 적중이 돼서. 스스로 너무 좋게 평가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고요.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까?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늘 한 주간의 정치권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데 지난해가 정체불명이었습니다. 이번 주 뭔가요? 국민 추천입니다. 국민 추천. 그동안 뭐 조용하다 좀 밋밋하다 해왔던 이제 국민의힘 공천의 마지막 이제 끝자락이 국민 추천이거든요. 또 우리 대구 지역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그래서 제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좀 카드를 꺼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공천의 마지막 피날레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등장하면서 저 사람이 이러는 이제 효과를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은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 추천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도 우리가 국민 추천제를 보면 국민들이 인기를 모으는 그런 연예인이나 또는 인기인들이 부각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른바 스타 이펙트라고 그러죠. 스타 효과를 누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마지막 남은 이제 히든 카드가 국민 추천인데 지켜봐야죠. 지난주에 활용점정을 얘기하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여론조사 통해 본 이번 주 정치권 움직임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직접 픽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천입니다. 결국은 선거는 공천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공천에 엄청난 이 민주당이 파장을 겪으면서 지지율도 타격을 또 치명적인 여파를 입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KBS와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긍정만 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이 긍정 44. 그런데 민주당이 긍정 31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맞비교는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맞비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각을 놓고 물어봤으니까 긍정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44대 31이다. 민주당이 31. 이게 대체로 최근에 나오는 정당 지지율 추세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유권자들의 평가가 정당 지지율 총선 경쟁력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보시면 1996년도에 YS 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가 그 직전에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96년도 선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집권 여당이, 그런데 그때 공천을 잘합니다. 이른바 김문수, 이재호 이런 인물들이 그때 홍준표, 대구는 준표 아니에요. 이런 홍준표 시장도 그때 입성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 공천의 파괴력이 일당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201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지만 2012년을 비교해보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민주당이 과반한다라는 2012년 총선에서의 전망이 많았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새누리당은 비대위를 꾸리고, 그때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비대위원을, 그때 있었던 비대위원이 김종인, 이준석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효과를 발휘해서 과반 정당을 만들어냈던 것이 박근혜 대표의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공천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공천의 성적표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긍정 44,
민주당은 긍정 31에 차이가 나는 결과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긍정 부정이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안에 비슷한데 민주당은 차이가 현격하군요. 그렇죠. 민주당은 부정이 56인데 네. 이렇게 되면 공천이 또 왜 무섭냐면 뭐 그냥 우리가 다른 이슈들의 경우에는 정치 현안의 경우에는 중도층을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공천은 지지층이 무너져내려요. 아,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 마치 우리 대구 경북의 공천을 잘못했다. 이거 왜 이러노? 이게 공천이가 뭐하나?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공천은 지지층마저도 흔들흔들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을 픽하셨습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던 이 조사 자세한 개요는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면 네. 대통령 긍정 평가가 직전 도사 대비 5%포인트가 올라간 39예요. 아,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40% 선까지 육박을 했던 적이 잘 없었죠. 부정평가도 53%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총선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성과, 윤석열 정부의 평가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낮으면 아무리 이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일지라도 신경 쓰이고 후보자들은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당 후보로서. 근데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갤럽에서는 긍정평가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뭡니까? 의대 정원 확대. 이게 대통령 긍정평가의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의대 정원을 더 확대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또 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대에서 정원 요청을 한 거 보면 정원 숫자를 신입생 숫자를 늘리는 거 보면 2025학년대 3,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네네. 물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정책이 옳다 그러다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만큼 여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의대 정원 이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외교 없었어요. 정도였나요? 물론 외교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데서는 분석을 안 해드리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뭔가 평가를 할 때 잘 모를 때 외교라 그래요. 아, 사람들이 잘 인식 체감하지 모르니까. 못할 때.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막 한미동맹 이건 잘하는 거 아이가 네. 이러면서 외교 그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콕 집어서 의대 정원이 1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평가 이후 1위로 올라갔던 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전에 없었던 정말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이슈를 발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칼럼도 여러 번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 때 박수 받고 올라가느냐 윤잘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하는 건 뭐냐면 이처럼 많은 반대가 있을 때부터 난 이거 절대 우리 한자 볼모로 하는 것은 굽힐 수가 없어요. 이게 국민들은 함께 동참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종의 동참 효과가 극대화된 것이 아직까지 뭐 이 이슈가 네.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죠. 더 알수 지켜봐야 됩니다만 대통령에게 동참 효과로서 긍정적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이유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걱정과 우려의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인데 네.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바로 정당 지지율입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맞물려 있는 건데 그래도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한국 갤럽 조사에서 39%고 네. 부정 평가가 53%. 여전히 부정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렇게 높다면 정당 지지율이나 총선 구도에서는 야권 쪽이 좀 지지율도 월등히 높을 만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 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40%, 민주당 33%. 네. 대통령 부정평가는 53%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3%다? 그럼 20%는 어디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민주당의 최근에 공천 파장에 따른 리스크, 이른바 LR이라고 그러죠. 네. 이재명 리스크. 이 LR이
지금 크게 민주당의 여파를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조사에서 대구 경북은 뭐 월등히 국민의힘과 네, 차이가 많이 나고요. 민주당의 차이가 나지만 네. 우리가 PK가 중요하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TK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PK가 중요한 것은 TK보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하면은 의석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예, 예. 낙동강 벨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대구 경북을 거쳐서 저기 밑으로 이제 부산의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이 낙동강 하류, 이 하구의 그 벨트를 우리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좀 진출했던 곳이 바로 이 낙동강 벨트인데 지금 낙동강 벨트가 흔들흔들 하는 게 이 지지율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50%, 민주당 22%입니다. 네.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낙동강 벨트에서 정말 전력 투구하는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민주당의 공천 파장, 이른바 무슨 뭐 연산군 비교당하고 차은우 비교당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조사에 묻어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주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네. 뭐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3회 연속 정당 지지도는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방식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경선에서 두 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국민 추천제로는 대구에서 동구 군의군 갑 그리고 북갑이 포함됐습니다. 배 소장님, 일단 네. 하나하나 좀 짚고 가죠. 지난주에 다자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대구 중남구 포항남 울릉에서 네. 현역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네. 그게 맞은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된다라는 것은 가령 경선이 된다라는 것은 단수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도 있잖아요. 윤재호 의원처럼. 그렇죠. 근데 경선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경쟁이 치열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양자 경선이 될 수도 있고 다자 경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역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력이 그래도 뿜뿜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가반 근처에 가 있으면은 이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질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이 그 정도에 못 미친다. 도전자들의 경쟁력이 왕성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결선을 가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포항의 경우가 그랬죠. 결선까지 갔죠. 네. 가서 양자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 그때 현역이 지역을 또 평가를 오롯이 못 받는 상황이라면 도전자가 후보자가 또 공천을 따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양자 경선이냐 다자 경선이냐가 꼭 현역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양자에서도 현역이 진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는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 뭐 우리가 대구 경북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예. 부산의 경우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였죠. 예. 현역이었던 전봉민 예. 그리고 이주환 의원이 네. 각각 도전자들한테 네.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도전자들이 몇 명을 보시오. 장해천 예. 인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연제구의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 전 의원도 이미 국회의원을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단수 공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지금 영주 영양봉화의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 앞에서 경산에서 예.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어느 공천이든 전략 공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경선을 붙여도 되기가 힘든 인물들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 아예 정치판에 몸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전문성을 키우다가 출마해가지고 공천 받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다수를 차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지역은 있을 거예요라고 제가 예. 분석과 예측을 해드렸죠. 바로 그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내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될까요? 바로 이제 대통령실. 예. 대통령의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적어도 국회로 입성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지역. 바로 또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쉬운
그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전혀 이런 전략공천 지역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해운대 주진우 전 비서관 네. 또 단수 공천을 받았죠. 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그 지역구의 사상구에 또 김대식 후보자가 단수 공천을 받았죠. 네. 이런 어떤 일례들은 뭐 다수로 큰 규모로 큰 비율로 절대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로라고 봐야 되겠죠. 숫자가 당초 예상만큼 많지는 않았다. 여긴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제가 처음 예측했던 것이 원래는 예정을 하거나 계획을 했었던 숫자의 일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네. 처음에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할 때는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때 이 우리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대구, 경북 현지 현역과 후보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본격화되기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좀 시스템 공천으로 조용히 가려고 한다. 네, 이게 네. 물밑에서 이른바 우리 물밑입니다. 물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는 정확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물밑 절충을 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 공천이다. 그러니까 몇 명은 꼭 보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직책을 보면은 국정원 국가안보실이군요. 2차장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렇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배경이 있는 거죠. 자, 또 한 분의 화제의 단수 공천자가 있죠. 예. 그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이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그렇잖아요. 정무적 판단이 있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2022년 대구시장 또 경선에 나섰던 유영하, 이번에 공천받은 유영하 변호사를 두고서 아예 영상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 이른바 친박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나서는 게 오로지 한 명.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옆에서 정말 측근 보좌했던 단 한 명입니다. 네. 말 그대로 그림자같이 보좌했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그 지원의 의사를 속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전략적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이 대구 달서갑으로 봐야겠죠. 단수 공천을 준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선을 했어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수 공천을 선택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글쎄요. 실제로는 이제 이것이 첫 번째로는 경선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릅니다. 네. 그것이 또 유영하 변호사 본도 어땠을지 모르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양을 구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은 상당히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야기죠. 정무적 선택을 했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사저까지도 방문을 했고 또 관저로도 서울 네, 관저로도 초청을 초대를 했죠. 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을 외면했다. 국민의힘이 외면했다. 이 뭔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적인 모양새를 만드는 그 부분은 경선보다는 다 그냥 단수 공천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정부적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정영환 위원장님 말씀을 인용하시지만 사실 또 장동혁 사무총장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뭐 이런 설명도 달았었죠. 네. 자, 이제 관심을 모았던 국민 추천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장동혁 사무총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공천이 시스템 공천의 룰을 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선 추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추천받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혔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훨씬 더 장벽을 낮추었다는 외에는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배 수장님, 일단 이 국민 추천제 자체가 생소해요. 일반 시민들은 더 그러실 거고. 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뽑겠다는 겁니까? 자, 국민추천제가 첫 번째로는 이 공천 지역에 대한 추천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 본인이 현역 의원일지라도 아직까지 공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공천이 사실상 불발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재평가를 받는 겁니다. 국민의 추천을 받는 겁니다. 오롯이.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이 공천 결정까지도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지 이 부분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밝혀지겠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그만큼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반전을 도모한 것이다. 왜? 민감한 지역에 누군가를 공천했는데 납득 못 받겠다. 또는 그 사람의 경쟁력도 그다지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인데 오히려 또 물갈이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계속 나오죠. 오히려 이런 지역을 통해 이런 지역을 국민 추천제로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런 분이 저 사람이 저렇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이른바 공천에 대해서 좀 밋밋하다라고 하는 조용한 공천에 대해서 오히려 어메이징 좀 놀라운 공천으로 반전시키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갔거든요. 대구 동구 군위군 갑이 들어갔고 북갑이 들어갔어요. 왜 이 두 지역입니까? 그렇죠. 이 지역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현역에 대한 평가가 압도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뭐 추정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알 수가 공개되지 없으니까.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쟁자마저도 기존의 현역이나 또는 다른 후보자를 압도할 만한 특출난 도전자가 없었다. 그랬다면 또에게는 단수 공천이 됐든 경선을 시도했겠죠. 다른 지역구나 또 포항의 경우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지역만큼은 전국적으로 좀 화제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 지역구가 적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성격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맞아요. 어떤 평가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구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을 감안하고 전국적인 좀 화제를 모아보자는 데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판단을 했을 테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청년 인구가 많거든요. 네. 그런 의미도 이 지역에 누군가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청년 스타트업을 하는 누군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더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효과도 도모한다. 또 노려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일단 현역 의원들이나 말씀하신 대로 도전자들한테도 기회는 아직 남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에게서 뽑는다면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또 몰랐던 인물이지만 사실은 그 인물을 또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마치 이전에 보면은 이 이른바 경연을 통해서 가수 선발을 했을 때도 그 관심도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령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가히 이 트로트의 영웅이 됐습니다. 네, 이명웅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숨겨져 있던 보배가 이런 경연을 통해서 바로 또 전국적인 또 글로벌한 스타로 또 거듭날 수 있는 또 탄생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 효과도 노린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 추천제가 말하자면 스타 이펙트, 스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으로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25개 선거 가운데 거의 공천 윤곽이 나왔습니다. 현재 현역 의원 가운데는 불출마 2명, 컷오프 1명, 경선에서 패배 3명, 국민 추천제 적용이 2명이고요. 일부 선거구는 아직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힘 TK 공천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무난한 선택. 무난한 선택. 네. 무난한 선택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뭐 파격적이거나 또는 혁신적이거나 이렇게 이제 공천 평가를 하기 쉽지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무난한 선택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들도 그런 아까 전망 얼핏 하셨지만 현역 교체율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낮고요. 근데 그 뭐 예상이란 건 예상이니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건데 그만큼 새로운 인물의 등장도 적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무죄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당헌 당규를 파격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년 여성들에게는 가점을 60%까지도 줄 생각을 하라. 그래서 아예 이 기준 자체를 파격적으로 하면 거의 대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등한 차원에서 현역들도 정말 특출나게 지역구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잘했다 그러면 또 선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점과 감점을 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이걸 제가 여러 번 제시했습니다만 이번엔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역시 지나치게 무리하지는 말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정도 공천 때는 제23대 국회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또 이번 기회로 봐야 되겠죠. 저희가 TK 공천을 총평하는 건데 사실 이번 그 공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가 사실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현역 불패로 이어졌단 말이죠. 네. 이것들이 무난한 선택이라고는 하셨지만 다소 불만족스러운 혹은 좀 아쉬운 이런 부분도 내포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진들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는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기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 지역구를 사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이 또 애국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사람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이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도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 등록 기간으로 정한 게 21일부터 22일이니까 이전까지는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데 먼저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젊은 인재들을 많이 제시하고 국회를 보낼 수 있는 공천이 뭐 국민들께서 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저도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시스템 안에서 좀 구현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비례에서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 소장님,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만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청년과 여성인데 특히 청년 쪽에 많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지역구 공천에서 청년의 진입, 또 여성들의 진입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청년이 강조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지금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이 중요한 것은 조국 혁신당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보수층의 지지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중도의 지지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또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위성정당이나 비례 투표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족만큼이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부각됐던 인물이 있습니까? 잘 없죠, 정치판에서. 그렇다면 그것과 맞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중도층 또는 2030 MZ세대들이 판단했을 때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 국민의 미래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좀 자수성가 정말 아빠 엄마의 도움 없이 야 정말 저렇게까지 공부가 인생이 힘들었을 텐데 고달팠을 텐데 엄마 아빠 찬스 단 한 번도 없이 인턴 정명서 없이 표창장 없이 저렇게까지나 하는 그런 청년들을 비례 후보자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비례대표 공천을 이거 지역으로 나누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호남 등 취약 지역, 이른바 취약 지역에서의 배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TK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과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지금 비례투표에서 청년 여성을 배려하는데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2차원 매트릭스 정도, 연령대 정도 또는 여성 정도, 성별 여성. 그러니까
제가 여성과 청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성 청년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의 2차원적 매트릭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까지 들어가면 3차원 매트릭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선거공학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대구냐 대구 안 대구냐, 뭐 호남이냐 안 호남이냐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 계속 드려 죄송한데 사실은 이거 투표하면 네, 대구 경북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높은 지지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원래 이거 없는 겁니까? 아니 뭐 지역에 대한 배려라보다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분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도 사실상 대구 경북 연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있겠죠.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역차별 당했다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도 상당히 대구 경북에 공들이는 모습이에요. 네, 네, 네. 그런 걸 본다면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력도 대구 경북의 또 자존심이라든지 자부심을 감안한 배려의 차원의 성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대구다 또는 대구가 아니다 이런 쪽보다는 대구 안 대구보다는 말 그대로 대구의 어떤 존재감을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공천 또 총선 운영으로 봐야 되겠죠. 비례대표 공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구 공천에서도 저 현역 의원들의 불패 뭐 이런 얘기가 이어지면서 TK에도 청년이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앞으로 비례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감안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년이 대구 경북이야. 아 그것까진 배려. 그런 차원까지의 예, 예. 인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자칫 이제 대구 경북이 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성격에 비하면 좀 역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전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또 대구 경북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구 경북의 분들,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도 다른 지역보다는 유독 대구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구 경북의 상징적 존재감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야 공천 작업이 이때까지 짚어본 대로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 양당의 공천을 두고 서로 평가가 나오는데 뭐 일단 양당 대표 얘기 평가부터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기 뒤에 서서 자기한테 정말 아첨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아니 그건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현역 불패 아닙니까? 고인물 공천입니다.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 돈봉투 공천 이런 온갖 나쁜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네, 구정물, 고인물, 뭐 양당 대표의 평가가 뭐 내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 평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은 네. 조용한 공천이든 또는 시끌벅적한 공천이었든 간에 국민들이 협조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의 차원에서 공천이 어땠느냐 자체 판단이 있는 거지만 국민들은 조용한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따져보면 여성도 좀 부족했다. 네. 청년도 부족했다. 또 충분히 우리가 더 공정했느냐, 더 공정할 수는 없었느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공천 결과도 지금 상당히 볼 수가 있거든요. 여야 양당 말이죠. 그렇죠. 예. 모두입니다.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그래도 한 발짝 지난번 보다는 나아진 경우도 있어요. 다 나아진 건 아닙니다만 나아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적어도 우리가 뭐 한 번에 다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여러 수를 떴습니다만 이제 다음번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살찐 고양이의 생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혼자 산다 공천이다.
이런 평가, 이준석 대표의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살찐 고양이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중진불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나 혼자 산다 공천이라는 것은 친명 일색, 네. 그러니까 비명행사 친명행제인데 그런 말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할 시점이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네. 그러면은 누군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왜 빅텐트를 깨트렸느냐, 예. 팬덤만 보고 정치하냐 물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치인들이 생각할 것이 내 흠은 무엇이고 네. 내 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흠은 커 보이느냐 이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국민들도 그렇게 이제 평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네, 이쯤에서 4.10 총선 핫플래시 탑5를 뽑아봤으면 합니다. 배 소장님 전문 분야시니까요. 네, 자, 어디를 주목해봐야 할, 또 총선에서 의미가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뭐 이곳이 이번 총선의 1번지일 겁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격돌을 하고 있거든요. 말 네. 그대로 이번 총선에 명운이 걸려 있는 명룡 대전이 이제 벌어지는 곳인데 대첩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정말 숙명의 대결이죠. 이 지역은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대결이 아니라 많은 이슈와 사람 숨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지역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동규 예.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예. 본부장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 명의 사람들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천수. 아, 네. 이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대장동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슈들이 뒤죽박죽 얼기설기 다 있는 곳이 여기다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기든 지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기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 다름없는 것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긴다면 일약 유력 대선으로 건축 뛰어오릅니다. 또 대장동 일타 강사의 또 명칭까지 또 얻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본인의 정치적 기반은 강화되겠죠.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이기더라도 결과가 득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예. 아니 그것밖에 뭐 못했단 말이야 이런 또 평가를 민주당 내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판세를 보면은 특정 조사 결과 아니라 상당히 박빙세로 또 접어들고 예. 있다라고 하는 전망과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국의 어떤 지역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모을 곳이 최대의 관심 그리고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될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을로 계양을. 보입니다. 혈투가 예상된다는 말씀이고. 예. 자, 두 번째 꼽은 곳은 어디신가요? 두 번째는 우리 TK 지역입니다. 경북 경산입니다. 아, 예. 자, 과연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이냐 무소속이냐 네. 바로 경산의 맹주 최경환 전 부총리 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바로 조지현 네. 후보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지현 후보자가 아니라 이 지역은 국민의힘 대 최경환의 대결이에요. 아, 그래서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대구 경북이지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대구 경북의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처럼 그렇죠.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지역은 상당히 최경환 전 부총리의 영향력이 또 막강한 지역이거든요. 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지역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최경환 전 부총리 응원 부탁드리고 이러면 또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한 사람한테 다 실어줘 버렸어요. 유영아.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조지현 후보자가 상당히 또 뭐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국민의힘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최경환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경남 양산 을입니다. 바로 PK 낙동강 벨트의
혈전이 벌어질 곳 이른바 투김대전입니다. 이 경남지사.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두 인물 예. 김태호, 김두관. 예.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 씨름으로 하려나요? 예. 씨름. 네. 네, 말 그대로 정말 말씨름은 아니겠죠. 네. 이 두 사람의 대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의 전체 판세를 좌지우지 우지자지할 줄 모를 정도의 네. 지역인 것이 경남 양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향권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워낙 이 PK 지역의 김태호 의원은 정말 말 그대로 근영 내 험지로 재조정을 그렇죠. 했습니다. 재조정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야말로 상당히 정말 박빙정기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당 지지율입니다. 예. 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두 자리 이상 더 높게 나온다면 적어도 20% 이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자가 어려워요. 네. 그런 어려워지는 상황이 어려워지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이 지역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는 서울입니다. 다시 서울로 네. 올라와서 서울 마포을입니다. 마포 을이요. 그렇죠. 네. 마포을. 정청래. 마포을 하면은 항행권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돼지갈비요? 네. 제발 좀 집중해 주시고요. 네, 네. 자, 마포 가버린데 마포을의 바로 정청래 네, 네. 최고위원이죠. 예. 자, 이 지역의 이른바 운동권 대 운동대전이 벌어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운동회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하문경 예. 후보자입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 지역의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줬다가 그렇죠, 그렇죠. 손을 이렇게 들어줬다가 안돼 예. 이러니 이제 세시네요. 과정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민 끝에 심사숙고 끝에 운동권 운동권에 상징했던 하문경 후보자거든요.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상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네. 호남 인구가 많고 네. 대체로 또 한강벨트 중에서는 민주당 성향이 좀 두드러진 지역인데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다는 네.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한강벨트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또 약진을 했던 예. 이 한강벨트 마포기 때문에 상당히 지형이 바뀐 가운데 이른바 전국적인 관심을 볼 수 있는 운동 대첩 하문경이냐 정청래냐 예. 정청래냐 하문경이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좀 발언의 빈도는 잦아들긴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86세대 운동권 정산입니다. 예, 예. 운동권 출신에다 운동권을 갖다 붙였습니다.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마포 갈비만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이제 지역 판세를 좀 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돼지갈비 발언은 사과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디입니까? 자,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배 소장 이 지역도 궁금한데 하는 분인데 바로 경기도 화성을입니다. 반도체 네. 벨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반도체 벨트가 중요하다. 우리 TBC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이 이제 화성, 용인 좀 더 나아가면 살짝 오산까지 네. 지금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미세스 반도체라고 불리는 양양자 의원도 바로 이 화성에 출마하는데 화성을 누굴까요? 이준석 대표가 있죠. 준석, 이준석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뒤늦게 공천이 됐는데 한정민 예. 누군가요? 삼성전자 연구원. 그렇죠. 예. 바로 반도체 예. 미스터 반도체가 직접 반도체가 이제 들어오죠. 직접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자 한정민 음. 후보고요. 예.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예, 이준석 후보, 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예. 현대차. 정말 피가 튀는 이 혈전인데 뭐 현대차이긴 합니다만 예. 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예. 자동차 반도체 말 그대로 반도체의 혈전 채 반도체 어떤 결과가 될 거냐 또 이준석 대표가 뭐 당선 여부를 떠나서 얼마를 득표할 거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운명에 따라서 개혁신당이 존재하고 말고 총선 후에 네. 그런 또 운명과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대전이 펼쳐질 곳이 경기도 화성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일목요연하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와서 좀 정리가 된 느낌이고요. 네. 자, 선거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어요. 예, 이번 주 한동훈 위원장이 충남과 경기를 찾았는데 이제 그 앞에는 이른바 서울의 격전지를 들렀고요. 지방으로는 충청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선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롤링 캠페인 전략입니다. 롤링 캠페인. 롤링 캠페인인데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분석이 안 나오죠. 예. 롤링이 이제 감아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중간 지대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경합 지역, 마지막에는 온 길을 빨아들일 수 있는 지지 기반, 이 지지 기반이 있는 핵심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선거전을 펼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충청, 경기, 서울 쭉 내려가서 호남 찍고 부산, 대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롤링 캠페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우리가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전략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개발이 된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충청이 왜 중요하냐면 충청에 지금 상당히 많은 현역들을 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죠. 그리고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 기반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도 대체적으로 딱 잘라서 이곳에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어떤 조사에서는 대등하거나 더 높을 정도의 지지율을 또 보이는 곳이 바로 충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에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많이 또 잃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많이 가져올 경우에는 전체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조절하는데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 이 한 위원장이 이른바 천대례 전략입니다. 스킨십 전략인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물론 이제 대구 경북을 왔을 때는 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제가 대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줄 왜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충청을 찾아가면 제가 왜 말이 원래 느린데 왜 빨라졌는지 아십니까? 서울 갔더니 말이 느리다고 막 때리고 이래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그 지역과 친화적인 어떤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물론 저도 그런 전략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어떤 시발점이 충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반면에 인천에 이어서 종로를 찾았고 지금 서울을 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작점은 이제 이른바 명령대전의 시작을 인천에 가서 알렸고요. 이거 어떤 전략입니까? 이건 이른바 이제 수성 전략입니다. 네. 수성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인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천 파장이죠. 또 지지층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을 먼저 가는 이유는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당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성 전략, 디펜스 스트래티지입니다. 디펜스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종로를 간다든지 또는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위기 지역이 됐죠. 그렇죠. 예.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전 국회 부의장이 왜냐? 국민의힘 쪽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급해진 거죠. 서울에 급한 불을 꺼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은 아니죠. 이 강남은 국민의힘 강서지 바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워지는 서울 쪽을 더 수성 전략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전략적 차원에서 지지층들의 균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난 이유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강을 건너지 않고 조국의 강 중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와 만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당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구 출마까지도 막판에까지 고민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전략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왔고 실제로 지금 화성 동탄 지역에서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출마 선언에서도 밝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배 소장님, 그야말로 예. 뭐 대구 출마, 노원 출마, 비례대표 출마 뭐 하다가 결국 경기 화성을 선택한 이준석 대표. 예. 배경 어떻게 보세요? 대표 희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준석 대표도 설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지역구 출마를 하라라고 강조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마저도 지역구 출마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만 안전하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겠다. 이건 안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여론상으로 의식이 됐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경기 화성을 선택을 한 가장 큰 배경은 그래도 대구는 뭐 이제 넘사벽일 테니까. 네. 그렇다면 경기도 화성을은 그래도 이 반도체 벨트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자연계 출신이니까 그만큼 가능성과 또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은 곳이 이 지역이고, 그래도 정치색이 좀 덜하고 중도층의 외연을 확보할 수 있는 곳도 경기 화성을 이른바 반도체 벨트 성격으로 양양자, 이원욱 이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당선 여부겠죠. 네. 얼마나 득표를 할지, 당선은 가능할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운명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을 관심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가 또 조국 혁신당입니다. 예.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영향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가져가는 그런 조국 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하거나 절망한 반 이재명 유권자층들이 결집을 하는 곳이 조국 신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의 최근에 어떤 약진을 본다면, 조국 혁신당의 약진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조국 팬덤이 아직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이 실형을 지금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셈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법원 판결을 네, 남겨두고는 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이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입니다. 이러면 또 환호하는 팬덤층이 있어요. 그 일정 비율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 친명가 친문의 충돌 속에서 네. 친문 지지층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부산 출신인, PK 출신인 조국 전 장관 쪽으로 가겠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지지층들은 일부는 또 새로운 미래로 가겠지만, 또 적지 않은 숫자가 비율이 조국 전 장관, 조국 혁신당 쪽으로 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유권자층이 더 뚜렷하게 결집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3지대의 경쟁력에서도 보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보다도 더 분명한 비례 투표 또 득표율을 가져갈 수, 물론 그 비율은 정확하게 민주당으로부터 떼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웃을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성격에 있는 것이 조국 혁신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레이더 플러스 마칠 시간인데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예. 두세 시간 늘려야 되지 네, 않겠어요? 네. 배 소장님, 저희가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자제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주목되는 정치 이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다음 주는 뭔가요? 다음 주는 비례입니다. 비례. 비례. 과공은 비례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의미의 네. 사자성어는 네, 아닙니다만, 아니죠. 지나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예. 지나친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대로 이제 비례 후보가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자칫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여성을 어디 쪽 이념으로 이 비례 정당은 도배가 되면 안 됩니다. 과연 어떤 판이 짜질지 이 부분에 우리 TBC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걸 좀 중점적으로 분석해야겠군요. 예. 네. 총선 레이더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